안녕, lateral fold와 cranial caudal folding의 차이를 알려줘. lateral folding과 cranial caudal folding은 모두 배아가 평평한 원반 모양에서 입체적인 형태, 즉 상층 구조로 변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향과 형성되는 구조가 다릅니다. lateral folding은 양쪽에서 일어나는 폴딩으로 배아 양옆의 체벽이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관이 형성되고 채광이 닫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cranial caudal folding은 머리 쪽과 꼬리 쪽에서 안쪽으로 접히는 거고, 배아의 머리 부분이 접히면서 심장, 구강막 전내 등이 제 위치로 이동하고, 꼬리 부분이 접히면서 배설 각막과 연결 중기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를 요약하자면 lateral folding은 좌우에서 말려 들어와서 배아가 옆으로 접히는 것, 그래서 몸통과 장관을 형성하는 거고, cranial caudal folding은 머리와 꼬리에서 접혀 들어오면서 앞뒤 방향으로 접는 것, 즉 장기와 구조의 위치가 정리되는 fold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동시에 일어나고 같은 건데 관찰하는 측면이 두 과정은 완전히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배아가 입체적인 원통형으로 잡히는 동시적이고 연속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이유는 배아는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 방향과 앞뒤 방향의 폴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튜브 모형으로 감싸지면서 내부의 원시 장관이 만들어집니다. lateral folding은 배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 즉 이제 옆이 안으로 접히네 이런 관점이고, cranial caudal folding은 배아를 옆에서 보는 관점, 즉 머리 꼬리가 안으로 말리는 거고, 하나의 입체적 운동은 평면을 달리해서 기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통합된 폴딩 과정이고, 설명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방향별로 나눠서 말하는 거다. 그럼 lateral folding은 coronal plane에서 관측하는 거고, cranial caudal folding은 sagittal plane에서 관측하는 거야. lateral folding은 coronal plane으로 자른 듯이 본 관점이고, 얘는 sagittal plane으로 자른 듯이 본 관점이다. axial transverse plane에서도 folding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해줘. axial plane에서 보이는 모습은, lateral folding은 좌우 측면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찰이 되고, 반면에서 보면 양옆에 내벽 중개엽이 내려오면서 내벽을 감싸서 장관을 만드는 모습이 보인다. cranial caudal folding은 엑시얼 단면에서 직접적이지 않다. 하지만 여러 엑시얼 단면을 앞쪽에서 뒤쪽 순서로 보면 구조물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통해 cranial caudal folding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비교하자면 axial plane은 lateral folding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단면,
크레니어 커저 폴딩은 엑세어 단면 자체에서는 한꺼번에 잘 안 보이지만 연속 단면을 따라가며 변화하는 위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더 의 하늘색 구조가 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지 이유가 궁금해. 비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유를 알려줘. 노트코드 캐널이란 원시선이 앞쪽에 있는 프리미티브 노드에서 4배의 방향으로 세포가 내려가면서 형성되는 구조이다. 세포들이 세로로 뻗어나가면서 원시선과 양쪽의 양막강, 나랑낭 사이를 연결하는 세포성 관 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게 바로 노트코드 캐널입니다. 터널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일단 원시 결절의 세포들이 내벽으로 들어가면서 중앙에 빈 관 모양 통로를 만들었다가 척삭관의 바닥이 내벽과 융합해서 터지면 나랑낭과 양막강 사이에 일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Neuroenteric Canal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독립적인 터널이 아니라 위아래 공간이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아 쪽에서 폐쇄되며 세포가 중배엽층을 형성해서 이제 척삭판이 만들어지고 이게 접혀서 노트코드가 됩니다. 겉보기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발생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와 좌우 대칭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척삭은 신경관과 축성 골격이 기준선이 되는데 정확하게 배아의 한가운데에 위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터널식 구조를 거치면서 프리미티브 코드, 나랑낭, 양막강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열린 통로가 생기고 이게 배아의 정중축과 좌우대칭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 전달의 측면에서 척삭관이 나랑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면서 내배와 외배와 사이에 신호 교환 통로가 형성됩니다. 이를 통해 척삭 전구세포들이 위쪽의 외배엽의 신경판 형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층 전환을 통한 세포 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관 구조, 개방, 판, 다시 관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세포 신호와 위치 변화를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직선으로 세포를 놓는 것보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정중선 신경유도, 최축 형성이라는 다단계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비유하자면 건물을 세울 때 철근을 바로 세우지 않고 발판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과 비슷하다. 못 보기엔 비효율적이지만 위치와 안정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 중간 단계라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노트코드 캐널 플레이트 펜트 노트코드 단계 변화를 그림으로 정리해줘.
clock and wave theory에 대해서 정리해줘. clock and wavefront theory는 체절 형성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일단 소마이트 형성이란 체절은 척추 늑골 근육 진피의 기초가 되는 분절된 중배엽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시전 뒤쪽에 있는 분절 중배엽에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소마이트가 앞쪽에서 차례대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체절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딱딱 잘라지듯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주기성을 설명하기 위해 clock and wavefront theory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clock은 세포들이 분절 형성을 위한 내부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분자적 근거는 신호 경로의 유전자들이 진동성 발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발현이 일정 주기로 꺼졌다가 켜졌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프리소매틱 미조derm의 세포들이 체절 형성에 맞춰서 박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체절이 실제로 어디서 잘라질지를 고정하는 공간적 신호 경계를 이제 웨이프런트라고 하는데 신호가 이제 꼬리 쪽에서 높고 머리 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반대로 레티노익 애시드는 머리 쪽에서 높고 꼬리 쪽에서 낮습니다. 그래서 철소 지점이 체질이 형성되는 위치가 되고 그래서 clock은 언제 소마이트가 생길지 그 시간적인 주기 그리고 웨이프런트는 어디서 소마이트가 생길지 즉 이제 공간적인 위치를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lock은 메트로놈 웨이프런트는 칼날에 비할 수 있다. 실제로 clock and wavefront가 만나서 소마이트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주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 어떻게 clock과 wavefront가 실제로 만나서 소마이트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주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clock과 wavefront가 만나는 지점에서 소마이트 형성된다. 진동성 발현을 공유하고 유전자 발현은 꼬리에서 앞으로 파동처럼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한다. 소마이트 주기를 결정하는 원인은 시계 템포와 파동의 진행 속도에 의해서 주기가 달라집니다. clock의 주기, 즉 유전자 발현 진동 주기는 전사 억제자의 전사 번역분의 주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에서는 S7 단백질이 합성되고 분해되는데 약 2시간이 걸리고 즉 그럼 소마이트 주기가 약 2시간 정도 된다는 거겠죠? zebrafish, 다 주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웨이프런트의 위치는 PSM이 성장하면서 꼬리 쪽으로 세포가 계속 공급되고 그레디언트 경계가 일정 속도로 이동한다. clock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웨이프런트의 위치가 새로운 절단점이 된다. 따라서 소마이트 주기는 유전자 발현 진동 주기와 체질 정보 영역 성장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clock은 음악의 리듬, 박자 간격은 유전자의 발현 분해 속도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웨이프런트는 이제 cutting line, FGF, RA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본 발현 주기가 불연속적인 함수처럼 꺼졌다가 켜지는 거야? 스위치처럼 딱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불연속 함수라기보다는 연속적인 진동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 패턴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마치 불연속적으로 칸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Hess7 같은 전사 억제자를 보겠습니다. 가령 자체는 연속적인 농도 변화이고 그래프로 그리면 사인 웨이브 혹은 톱니파 같은 진동 곡선이 나옵니다. 불연속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제 세포에 측정하면 단백질 농도가 확 오르고 확 줄어드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연속 함수이며 단백질 합성과 분해 속도에 의해 곡선 형태로 변합니다. 특히 발현량이 트레스홀드를 넘을 때만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이 켜지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불연속적인 언오프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PSM에서는 이 진동이 세포 전체에서 위상차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꼬리도 세포는 조금 뒤늦게 발현되고 머리도 세포는 먼저 발현된다. 따라서 클럭 유전자의 발현 패턴은 실제로는 진동하는 파동 oscillating wave가 카디악에서 크레니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전자 발현 자체는 연속적인 진동 곡선이지만 임계치 이상일 때만 다운스트림 경로가 켜지기 때문에 기능적인 결과는 언오프처럼 불연속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채널 형성에서는 이 파동성 진동이 웨이프렌트에 도달할 때 소나이트 하나가 뚝 잘려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한 유전자의 발현량 변화를 시간축 그래프로 그려서 사인파, 톱니파 등등 트레스홀드까지 시각화해서 그려줘. 한 유전자의 발현량이 사인파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거나 톱니파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서서히 떨어지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 빨간 점선 트레스홀드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만 다운스트림 신호가 켜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오프처럼 불연속적으로 동작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상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발생한다면 어떠한 기형이 생길 수 있을까? 주기에 문제가 생기면 체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체절 분절 기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되는데, 1번은 크악 자체의 이상, 유전자 발현 진동의 문제, 즉 S7 등과 같은 유전자 돌연 변경이 일어나서 어실레이션이 깨지는 거고, 단백질의 합성 분해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질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웨이프런트 신호가 이상한 경우는 웨이프런트 경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던가, 레티닉 애시드가 신호 이상이 돼서 크레니얼 커더 방향의 체질 형성이 왜곡된다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절의 크기나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 체절 분절의 불규칙으로 인해서 소매트 크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체절 형성 실패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소매트가 전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체절에서 유래하는 여러 조직의 기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기형의 예시로 선천성 척추 측만증, 얘는 이제 소마이트 세그멘테이션이 불완전해서 척추체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 거고, 원인은 마취 시그널링 패스웨이 관련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다. 척추 늑골 형성 장애, 그리고 척추 늑골 기형 증후군 같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현 중에 규칙성이 깨지면 척추 늑골에 박자가 틀어져서 고르지 않게 배열되거나 붙어버리는 기형이 생기는 거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근거가 궁금해. 첫 번째로 체절 형성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너치 패스웨이 관련 유전자 발현이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이 발견이 된다. 그래서 프리소매틱 미조점에서 주기적으로 꺼졌다가 켰다가 하면 주기가 소매틱으로 주기에 일치하게 된다. 과학이 분자적 수준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세 번째는 체절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FGF8 그레디언트와 레티닉 애시드 그레디언트의 경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고, FGF8를 과발현시키면 소매틱 경계가 뒤쪽으로 밀린다는 증거가 있다. 네 번째로 크악진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체절 주기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크악의 증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마이트가 형성된다는 형태학적인 관찰, 그리고 나치 이런 유전자 발현이 진동성을 보인다는 거고, 웨이프런트의 근거는 그레디언트들이 소마이트 경계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레디언트를 조작하면 소마이트 형성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단 이론이 단순 추측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마이트 형성 관찰을 해서 이제 과학 가설을 세우고 발현 진동을 발견해서 과학 실체를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웨이프런트 가설을 시킨 것이다.
최근에 세그멘테이션 클럭을 줄기세포 기반의 오가노이드, 즉 인 비트로 모델을 재현하려는 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최근 줄기세포 기반 3D 오르가노이드 인비트로 모델을 사용해 인간의 세그멘테이션 클럭과 소마이토제네시스를 재현하는 연구들이 크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뇌의 3D 시절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3D 오가노이드 소마이토이드를 제작하고 이들이 세그멘테이션 클럭에 따라 주기적으로 에피텔리얼 소마라이프 구조를 형성한다. S7 유전자 발행 진동 주기와 소마이트 형성 주기가 일치한다. 줄기세포 기반 3D 오르가노이드, 즉 소마이토이드는 인간의 세그멘테이션 클럭과 소마이트 형성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획기적인 인비트로 모델입니다. S7 유전자 발현 주기와 소마이트 형성 주기 간의 일치는 이 모델이 실제 발생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발생학적 기전 연구뿐만 아니라 특수기형 모델링, 신약 스크리닝에도 응용될 전망이 있다. 실험적 구성 방식에 대해 알려줘.
최근에 올가노이드 혈관이 있는 심장 올가노이드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런 혈관이 포함된 올가노이드를 생성하는 과정이 궁금해. 복수의 세포 타입을 생성하도록 최적화된 신호조합을 사용하고 이주 배양으로 발생한 오가노이드는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주변에 형성하며 주체인간 폐하와 유사한 세포 구성을 보였습니다. iPSC 또는 HSC에서 분화 과정을 조절해 신분세포, 내피세포, 혈관평활근 세포 등 다양한 세포 유형을 동시에 유도합니다. 나머지는 원형 미세 패턴화를 통해 조직의 모양과 세포 배치를 공간적으로 제어했다. 패턴화 형태 구조 안에 신근세포와 평활근 세포가, 바깥쪽에는 내피세포가 배열되어 혈관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었다. 자가 생성된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원형 오가노이드 주변에 형성되고 인접세포 사이의 세포 형태와 구조를 연결을 확인했다. 단위세포 A 시퀀싱을 통해 오가노이드가 거의 실제 발달 6주차 인간 심장과 유사한 세포 조성을 띠는 것을 확인했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할 텐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혈관이 있는 심장 오가노이드에서 실제 기체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모델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혈류 오사가 없는 오가노이드가 있을 수 있고 풀전이 가능한 혈관 오가노이드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현재의 혈관의 심장 오가노이드는 혈관 모양은 있지만 유령이 없으면 기체 교환은 배양의 확산의 주역이고 칩에 연결해서 perfusion까지 구현한다면 실제 혈관을 통한 대리 운반이 가능해져서 기체 교환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게 됩니다.
정체 세포에서, 즉 피부의 혈액 세포에서 실험실 내에서 정자를 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아직 임상적으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동물 모델에서 이미 가능성이 입증되었고 인간에서도 부분적인 성공 단계에 와 있다. 결국에 체세포를 유도반응 줄기세포로 되돌린 뒤에 유도반응 줄기세포를 원시 생식세포로 유도를 합니다. 이후 적절한 배양 환경에서 성숙 과정을 거치면 정자 난자와 유사한 세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동물에서 배양 성숙시켜서 정자를 수정해서 건강한 새끼 출산까지 성공을 했다. 동물에서 호르몬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준 거야? 실제로 실험실 안에서 인공 난소 정자 환경을 흉내내는 방법이 쓰였다. 폐하 난소 조직과 이제 공배양을 해서 난소 조직이 분비하는 호르몬 성장인자 FSH 반응 경로 등이 PGCLC를 난자 쪽으로 성숙을 시킨다. 결과적으로 난자 형성 그리고 인비트로 성숙 후에 이제 체외 수정을 되면 정상 마우스 출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 난포세포, 난포액 그리고 FSH, LH,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시그널이 제공되어야 난자가 감수 분열 체계 그리고 성숙 난자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스perm 성숙 같은 경우에 PGCLC를 정수세포와 함께 정수기관 배양에 넣는다. 소의 세포가 FSH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해서 분열을 거쳐서 정자로 분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호르몬 환경 구성 방식은 직접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디지세포를 제공하거나 예를 들어 난포세포, 정수세포과 같이 디지세포를 제공하거나 조직 단편을 공배양하거나 장기 배양 시스템으로 장기간 호르몬 작용이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하반증의 생성 과정을 알려줘. 발생학적으로 전뇌 분할 실패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중선선 형성 장애입니다. 원시선이 형성된 뒤 앞쪽에서는 전기 원기가 발생합니다. 전뇌가 좌우로 갈라져 좌우 대뇌 방구를 형성해야 합니다. 특정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전뇌의 좌우 분리 과정이 억제가 된다면 하나의 중앙 내구조만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구를 만드는 안배도 분리되지 못하고 하나의 눈이 중앙에 위치하는 하반증이 형성됩니다. 동시에 코와 상악 구조가 형성되지 못해서 중앙에 프로보스키스라는 이상 구조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네케 헤드쇼크 신호 이상 경로 이상입니다. 이 신호는 좌우측을 나누고 전뇌를 분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능이 약화되면 중앙선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하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유전자 등이 전뇌 분할과 관련됩니다. 상념 색채 열성 또는 우성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있고, 당뇨, 알코올 노출, 특정 기억유발 물질 등이 위험 인자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베라트럼 속 식물에 들어있는 사이클로파민이라는 독소가 신을 억제하여 하반증을 유발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Visual Development의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해줘. 3주차에 4차 초반에 전뇌벽에서 시신경세포가 좌우로 돌출합니다. 이 세포는 신경 외배엽에서 유래하며 안구 발달에 원기가 됩니다. 시신경세포가 표피 외배엽과 접촉해서 상피가 두꺼워져 수정체판을 형성합니다. 이어서 세포가 함유되면서 이중벽 구조의 안컵으로 변합니다. 신경은 안컵의 줄기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망막신경줄 세포의 축사기부를 만듭니다. 각막은 앞쪽 표피 외배엽과 중간엽 기관세포들이 협동하여 형성되고, 유리체는 망막 내부 공간에서 중간엽 세포와 초자체 섬유가 채웁니다. 목막과 맥락막은 중배엽에서 유래하고 안컵 내층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러 층을 형성합니다. 왕수 용기세포층, 용신해주층. 수정체와 망막에는 줄기태생기 혈관계로 영향을 받습니다. 출생 전후에 이 혈관은 소실되고 대신 망막 혈관계가 발달합니다. 통해 시각 교차를 형성하고, 시각 발달은 신경 외배엽, 망막, 시신경, 표피 외배엽, 수정체, 각막, 상피, 신경 능선, 중격, 공막, 맥락막, 각막 기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진행됩니다. 결국 object vesica의 object cup으로 변환하는 게 핵심 단계이며, 이후 망막, 수정체, 시신경, 안구 부속 구조들이 차례대로 분화하는 구조입니다. 시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여해. SOX2와 PAX6는 시각 발달의 핵심 전사인자로 안구 형성의 마스터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PAX6는 안구 발달의 가장 중요한 전사인자로 불리며 눈의 마스터 컨트롤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뇌 신경 외배엽과 표피 외배엽에서 모두 발현되며 시신경 수포와 수정체판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망막, 수정체, 각막, 홍채 등 거의 모든 안구 조직의 분화에 관여합니다.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 무홍치증이나 아예 안구가 형성되지 않는 무안구증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SOX2는
플러리포텐시를 유지하는 전사인자로 유명하지만 시각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배의 정체를 유지하고 업틱 베스클에서 망막 전구세포가 신경망막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정체 유도 과정에서 팩스6와 협동적으로 작용합니다. 석스티와 팩스6가 협동해서 수정체 특이 유전자를 발현합니다. 석스티 기능이 결핍된다면 중증 무항구증 또는 소항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안배 자체가 소실되거나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자는 안구 발달 과정에 세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팩스6는 안구 전반의 조직 패턴을 결정하는 블루프린트를 제공하고 석스티는 전구세포의 분화 능력 유지와 팩스6 신호 증폭을 합니다. 특히 수정체 유도 과정에서 피부 외배엽에서 팩스6와 석스티가 함께 작동해야만 수정체 특이 유전자가 커지고 수정체 세포가 정상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팩스6는 눈의 마스터 레귤레이터 안구 구조 형성의 전반적 패턴을 제공하고 석스티는 전구세포 유지 및 신경망막 수정체 분화를 보조합니다. 둘 다 이상할 때 무항구증, 소항구증 등 심각한 발달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현 시기와 위치가 궁금해. 팩스6는 배아 3주차 후반에서 4주차 초반에 발현 시작이 되고 망막, 공체, 각막, 수정체 등 안구 전반의 발달 단계에서 계속 발현이 된다. 초기부터 끝까지 전체 기본 패턴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석스트는 배아 3주차부터 전내 업틱 필드에서 발견이 됩니다. 망막 전구세포는 업틱컵 내층에서 발현이 되고 망막 신경세포로 분화하도록 유지한다. 이후 발현은 성체 망막의 일부 줄기세포 영역에서도 낮게 발현이 되고 망막 전구세포 유지에 기여를 합니다. 둘의 협력 타이밍은 4차 초반에 이제 업틱 베스클에서 서페이스 엑토더멀을 자극하고 그래서 팩6와 석스티가 렌스 베스클 형성을 유도합니다. 5차 이후 업틱컵을 형성하고 팩스6는 망막 수정체 패턴을 제공하고 석스티는 전구세포 상태 유지 분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중기 이후엔 둘 다 수정체 망막의 유지와 성숙에 계속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팩스6는 3주차 후반부터 전내와 피피 외배엽에 발현되어서 눈 전체 구조를 지휘하고 석스티는 3주차부터 업틱 필드, 이후 업틱 베스클, 렌스 베스클, 망막, 프로제니터에서 발현되어서 전구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둘 다 4, 5주차에 렌스 베스클 유도에서 강력히 협력을 한다. 발달 과정이 궁금해. 나이저 트랙트 초기의 비판의 형성, 팩토리 버스커지 형성이 된다. 4차의 전내 전방 피피 배엽에서 비판이 좌우로 2개 형성이 되고 점차 함입되어 나서핏을 만듭니다. 나서핏이 깊어지면서 주위 조직이 융기하여 비용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비강 용기의 형성, 5주차에 비강이 더 깊어지면서 원시적인 비강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때 비강은 구강과 얇은 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6주차에 비인구막이 파열이 돼서 원시유비군이 형성이 되고 7에서 10주차에 상악돌기가 내측 비용기에 융합을 해서 장순 비중격 형성을 하고 내측 비용기들이 합쳐지면서 나서 septum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발달하여 2차 구계를 형성하고 후비공이 인도로 연결되면서 변화를 한다. 회생 중기 이후 비강은 점점 깊어지고 상피가 분화하여 비강 상피와 후각 상피를 형성합니다. 상피에서 신경세포가 분화하여 후각 수용기 세포가 생기고 축삭은 후각 신경을 형성하여 전내의 후각막울과 연결됩니다. 비강 발달은 피피엘베어의 비판 형성, 비강 낭으로의 함입, 구강과 연결, 비중격 구기 형성으로 좌우 분리라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GI 트랙트 끝부분의 기형, 예를 들어 항문이 있는 기형이라던가 항문과 질이 모두 생기긴 했지만 이 둘이 나뉘지 못하고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 상태라던가 이 생기는 과정이 궁금해. 항문 폐쇄는 항문막이 열리지 않은 또는 항문막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할 때 생기고 겉과 항문이 보이지 않고 직장이 막혀 있다. 질과의 통로가 이어진 상태는 중격이 충분히 뒤로 붙지 못하면 직장과 여러 생식동이 부분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갖는다. 남아에서 직장이 요도와 연결된 것도 있고 직장이 방광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다. 원인은 뷰렉터 septum이 전후로 제대로 닫히지 못하는 경우. GI 트랙트 끝부분은 처음에 하나의 구조였다가 septum이 정확히 분리되고 항문막이 성공해야 정상 항문이 열린다. 실패하면 항문막이 열리지 않으면 항문 폐쇄가 일어나고 중격 분리가 불완전하면 직장 요도 진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태아는 심장에서 심장 좌측과 우측을 나누는 벽이 잘 닫히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태아 시기에는 심장의 좌우 방실을 나누는 벽이 완전히 닫힌 상태가 아니라 태아 순환을 막기 일부 열려있는 구조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형이라기보다는 태아의 정상 생리적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개방 구조 좌우
점막 사이의 벽에 존재하는 나눔공이 있다. 폐가 아직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을 바로 보낼 수 있는 통로로 기능을 합니다. 출생 후 첫 호흡 시 폐순환이 열리고 좌심방 압력이 올라가면서 나눔공이 닫히게 됩니다. 폐동맥과 대동맥을 연결하는 동맥관. 폐로 가는 혈류를 대부분 대동맥으로 우회시켜서 산소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출생 후 산소 분압이 상승하고 프로글라스탄진이 감소를 하면 점점 닫혀서 동맥관 인대로 퇴화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출생 직후 순환이 바뀌면서 나눔공과 동맥관이 닫히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눔공이 열리는 거는 20에서 25% 정도 남아있지만 되게 무증상이고 동맥과 공기 도산 안에서 흔하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출생 후 호흡과 함께 폐순환이 열리면서 점차 닫히는 것이 정상 발달 과정이고 만약 닫히지 않으면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열려있는 게 더 효율적인 구조라는 거구나. 폐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라서 산소 공급은 모두 태반에서 제대 동맥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 심장은 폐순환을 최소화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최대한 빨리 전신에 보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눔공은 의심방에서 좌심방으로 바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신수단으로 보내고 뇌와 상반신 같은 중요한 기관에 산소가 많은 혈액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동맥관은 폐동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우회하고 폐로는 소량의 혈액만 보내서 발달에 필요한 정도만 공급을 하고 대부분의 혈액을 전신으로 돌린다. 이게 판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거랑은 다른 현상이지. 나눔공 동맥관은 태아 생리에 꼭 필요한 정상적인 우회 통로예요. 벽이 덜 닫힌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부러 뚫려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판막 형성 이상은 잘못 형성되면 기형이 되는데 판막이 아예 뚫리지 않거나 판막이 두껍거나 붙어서 혈류가 좁아지거나 역류나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판막 이상은 문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서 태아 때부터 병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내가 판막이 잘 형성되지 않은 채로 태어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발달하기로 하는 거야. 판막 기형은 정상 태아 발달 단계의 일부와는 달리 발달 중 구조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것을 뜻합니다. 판막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은 경우, 판막이 두껍게 붙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판막이 부분적으로만 형성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는가? 아이가 자라면서 심장 구조도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혈류 역학적 영향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태아 신생아 시기에는 협착처럼 보였지만 성장하면서 판막이 좀 더 잘 열리거나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도 중증 판막 이상은 구조적인 기형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 구조로 수기되지는 않아요. 다만 심장은 놀라운 보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경과가 완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경우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로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인 경우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술이나 시술로 교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감각 이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가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반드시 필요할지 정리해줘. Heart Development에 대해서 물어볼게. 심장은 몸 중앙에 있는데 왜 척추처럼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지 않고 양쪽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가설을 알려줘.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일단 심장 형성은 쌍으로 시작해서 합쳐진다가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로 좌우 대칭성의 기본 원리 가설이 있습니다. 척추동물은 좌우 대칭적 패턴을 기본으로 합니다. 심장도 이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각각 원기가 생기고 이후 합쳐지면서 비대칭적 위치로 자리 잡습니다. 즉 쌍으로 출발하는 것은 버디 플랜의 기본 규칙이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심장은 배아에서 가장 먼저 작동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형성되는 구조물이 중앙으로 합쳐지는 방식은 만약에 한쪽이 문제여도 다른 쪽이 보완할 수 있다는 redundancy 가설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특히 혈관막이 양쪽에서 형성된 미리순을 보조하다가 점차 중앙에서 융합되어서 효율적인 혈액펌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원시적인 무척추 동물이나 어린 단계에서는 단순한 관상 심장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진화적 흔적 가설로는 진화하면서 양쪽 혈관 구조가 발달하다가 중앙에서 합쳐져 하나의 관을 이루는 방식으로 심장을 만들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번째로 중앙 배아 구조와의 공간 제약 가설. 배아에서 전장, 체막 접힌 과정이 중앙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장 원기가 처음부터 중앙에 있다면 다른 구조와의 위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에서 형성되어서 중앙으로 합쳐지는 과정이 공간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심장은 좌우 대칭적 발생 원리 때문에 처음엔 두 개로 시작을 하다가 그 배아 접힌 거 이동 과정에서 중앙으로 합쳐지면 효율적인 혈액 펌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동시에 진화적 흔적과 발생학적 안전장치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몸 계획의 좌우 대칭성을 따르면서 진화적 흔적과 공간 제약을 반영한 결과로 두 개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발생 과정에서 트위스트가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해. 심장 발생에서 말하는 트위스트 현상은 단순한 직선 관상 심장이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로 분화되기 전에 S자 모양으로 꼬이고 휘어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3, 4주차에 심장 원기가 합쳐져서 직선 심장관을 형성합니다. 이어 빠르게 자라는데 주변 공간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길이가 남아도는 관이 휘어져야만 합니다. 결국 심장관을 우측으로 굴곡하며 S자 형태를 만듭니다. 트위스팅이 필요한 이유의 주요 가설들은 첫 번째, 공간적 제약 가설.
심장과는 급속히 길어지지만 주위 체경은 상대적으로 좁다. 그래서 비틀려 휘어지는 방식으로 수용이 된다. 두 번째로 혈류 가설. 심장은 형성 초기부터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단순한 직선관보다는 S 형태로 꼬인 구조가 방향성을 갖춘 혈류 흐름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루핑을 통해 장차 심방과 심실이 올바른 위치에 자리 잡아 세폐순환 분리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로 좌우 비대칭성 유도 가설이 있습니다. 심장은 인체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게 비대칭이 되는 장기입니다. 루핑 과정이 좌우측 형성과 연결되어 심장이 좌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원시 무척주 동물의 관상심장은 트위스트 없이 단순합니다. 네 번째 진화적 발생학적 최적화 가설에서는 루핑이 장차 방실의 위치와 연결을 올바르게 맞추는 진화적 발달 단계가 되었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정리하면 기계적 공간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혈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고 좌우 비대칭성을 확립할 수 있고 진화적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은 좁은 공간에서 길어지는 관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좌우 비대칭과 미래 혈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